상담 관계를 잘 형성한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무슨 인간관계 마냥 관계를 맺는 건 줄 아는 상담사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앞에 케이스처럼 뭐 가르치려 들기도 하고, 어떨 땐 이제 자기가 연인처럼 굴고 막 아주 착각을 이상하게 아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 가이드 2편입니다. 혹시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밑에 링크로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1편에서는 좋은 상담사, 좋은 상담소를 찾는 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봤다면, 이번 편에서는 그렇다면 그 좋은 상담사, 좋은 상담소는 어떤 사람, 어떤 곳일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각 파트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보면서 그 생각에 대해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상담사의 실력과 관련해서 나온 사람들의 질문은요. 사실 이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의 큰 축에 들어가는 이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만들고 또 그 후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개발, 개량하는 것들이 있는 건데, 저도 대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론들 말고는 그냥 이름만 들어본 이론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 공부하고 시험 보면서 간단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많죠. 지금은 많이 까먹었는데, 이렇게 이론이 다양한데 어떤 이론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이론으로 상담을 받았더니 불편하지 않고 잘 치료가 되고, 어떤 이론으로 또 받았더니 뭔가 불편하고 치료도 잘 안 되더라.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잘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다. 이게 말이 되는 표현일까요? 어떤 취미를 찾거나 적성을 찾는 것처럼 찾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론이 뭐길래 맞는 이론, 안 맞는 이론, 이런 게 있을까요? 이론은 그 시대의 마음이 이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하니 해결되더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에 와서 사람들은 마음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현대에서는 마음을 그동안 이론들을 다 참고하고 적용합니다. 무의식, 인지, 사고 패턴이다, 행동이다, 감정이다, 특히 요즘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이다 말을 하죠. 통합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상담 자체도 자신에게 맞는, 그러니까 자신도 이게 옳다고 믿는 이론들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이론에 따라 상담 과정이 달라진다기보다는 상담사에 따라 그 상담사가 마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된다고 믿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이 어떤 특정 이론에 꽂혀 있으면 그 이론을 다루는 상담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이론을 다 적용하니 내담자 입장에서도 어떤 퍼스널 컬러 찾듯이 나랑 맞는 이론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이론은 그 만든 사람의 치료 경험과 나름의 생각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동의하거나 같은 경험을 했거나 해서 받아들이는 상담사가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양한 이론을 끌고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론을 사용해서 상담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처리하겠다라는 것이지, 내담자의 마음 자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거나 알려고 하는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로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이어트에 안 좋은 행동, 생활 습관, 음식, 잘못된 상식이나 개념, 태도 등을 찾아서 찝어주는 겁니다. 그걸 심리치료라고 했을 때, 인지행동치료에서는 내담자의 마음이 저런 인지적 오류와 어떤 행동들이 마음이다 라고 여기고, 여기서 오류가 발생해 문제가 일어나니까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바로 치료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현대의 심리치료에서
마음은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게 마음인가? 라고 상담사 스스로도 잘 생각을 안 합니다. 마음을 치료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잘 안 하죠. 이게 상담사들이 훈련받을 때도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자꾸 가르치려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상황에서 내담자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하죠. 그런 건 사실 심리 상담이 아닙니다. 보통 조언을 하거나 뭐 다른 상황이나 이럴 때나 쓰지, 심리 상담에서 상담사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예 없이 한다면 AI랑 크게 다르진 않겠죠. 상담사라는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결국 내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야 하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하는 것이 상담의 기본이긴 합니다. 내담자 스스로가 납득하지 않는 일방적인 설교는 부모님의 잔소리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보통 이 말이 상담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자기 분석, 자기 이해, 그리고 상담도 받아보라고 권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글로 배워서 대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는 것이 나는 그 사람을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이런 상담을 통해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할 수 있나? 이게 효과가 있나? 어떻게 그런 과정을 겪는지 좀 스스로 체험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도 살 빼본 적이 없는데 트레이너로 교육을 좀 받았다고 살을 빠지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것과 같죠. 물론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살을 빼본 사람으로서 더 섬세하고 필요한 요소들을 더 잘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조화가 뭐냐면 상담 진행과 관련된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잘 설명해 주냐, 이런 말입니다. 잘하면 나쁠 거는 없죠. 좋습니다. 좋죠. 내 고민을 잘 다룰 수 있냐는 것은, 예로 내가 50대 중반의 사람인데 20대 후반의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잘 알거나 그런 상담을 많이 한 분인지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죠. 상담사가 잘 어필을 하거나 잘 상담을 해서 인정받고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상담사를 평가하는 식으로 오시는 분들은 많아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요. 결국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죠.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좋은데 또 상담이 진행될수록 비슷한 말 계속하고, 난 했던 말 계속하는 것 같고, 상담도 하는 건가 싶은 경우도 많죠. 매주 보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상담도 이렇지만 약도 몇 년씩 드시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약을 먹는다고 나아지지 않는 건 아는데 그래도 생활이 되니까, 어쨌든 일시적으로라도 신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일어나니까, 또 어떤 분은 불안하니까 그래도 약을 먹으면 안심이 되니까 그런 어떤 플라시보 효과에 기대서 마음의 위안을 위해 좀 드시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약은 그래도 싸기라도 하지, 상담은 그렇게 싸지도 않은데 6개월 동안 꾸준히 다니신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케이스에 따라 오래 상담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변화를 느껴야 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내가 괜찮아지고 있다는 느낌, 어떤 확신, 그리고 희망 같은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의 내담자분이 오면 그런 부분을 좀 안내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매주 나와서 상담을 받게 하진 않아요. 필요한 상담만 진행하지 쓸데없이 상담을 많이 하진 않아서. 그리고 이게 나아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마음의 변화
것만으로도 느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실제 일상에서 어떤 행동의 변화 같은 것을 동반되어야 할 경우 그게 정착되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있어야 다음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는 말처럼 단계가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으로 할 이야기는 다 했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 또 겪게 되는 문제나 또 다음 스텝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그냥 계속 만나고 하다 보면은 효율이 좀 없다,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필요한 상담만 하려고 좀 하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돈을 잘 못 버나 봐요. 나랑 잘 맞고 인성이 좋은 상담사를 찾는 이유 중 하나가 상담사의 태도나 말에 상처받거나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상담사를 찾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중 하나가 이제 어린아이 취급, 아이 취급하며 가르치려다가 책임 소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아닐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빠지면서 너의 문제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앞에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 드는 분도 꽤나 많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힘들어 하시는 상담사분들이 계신데요. 저도 처음 상담 실습을 하고 했을 때 유독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좋게 말하면 이제 자기 가치관이 뚜렷하신 분, 뭐 다르게 말하면 좀 자기만의 틀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좀 힘들어 하세요. 너무 내 남자의 마음을 자신의 틀로 보고 그걸 들이미는 경우가 생겨서 힘들어 하십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또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해놓고 너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고,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는 게 심리상담 전문가인데 참 당황스럽죠.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상담사 자신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상담 중에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굳이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낼 일이 많지도 않고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잘 맞는 상담사, 그러니까 상담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 상담사의 호감도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보통 상담에서 이제 라포를 형성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이 라포라는 게 이거 너무 강의처럼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최면 치료의 시초인 이제 매즈머 요법에서 나온 게 이 라포라는 개념인데 이게 나중에 심리 치료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심리 상담, 심리 치료라고 하는 것을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해서 푸는 것처럼 어떤 그런 신뢰감 있고 친밀한 이제 관계를 이제 라포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속 이야기를 해도 잘 받아주고 약점 삼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 그러면서 뭔가 친구에게 말하듯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심리치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라포를 초반에 잘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꺼내야 치료가 되고 잘 꺼내게 하려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센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포 형성하고 상담 관계를 잘 형성한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무슨 인간관계 마냥 관계를 맺는 건 줄 아는 상담사가 꽤나 많아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내 남자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는데 기본 매너와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부분만 있으면 나머지는 상담사의 전문성에서 충분히 결정되는 사항이지, 뭐 라포는 뭐 최면 치료할 게 아니면 그렇게까지 친밀해지고 뭔가 친해지는 것을 뭔가 공들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이야기해보자 하고 온 것이라 뭐 그런 두렵고 잘 모르겠는 마음을 파악하고 내 남자 스스로도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끔 대화하고 질문하는 어떤 상담사의 전문성에서 마음이 끄집어 나오지, 어떤 라포를 형성한다고 나오는 거라면, 그런 친밀한 신뢰감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상담사는 크게 필요가 없을 수가 있죠. 그리고 라포 형성이 특별한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경우는 남이 시켜서 하는, 상담 자체를 내켜 하지 않는 내담자, 대표적으로 청소년 상담입니다. 그리고 아동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서는 특히 더 또 그럴 수 있고요. 청소년의 경우도 뭐 자발적으로 온 거면 상관은 없는데, 뭐 학교나 부모님이 시켜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땐 대화가 주고받아지는 것부터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낸다 라고 할 때, 이게 1900년대 초중반, 이제 최초의 심리치료라고 할 수 있는 정신분석이 만들어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프로이트가 다루던 환자들은 대부분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고 눌려있는 귀부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최면 치료를 통해 그것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당시의 히스테리라고 불리는 증상들을 치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시대가 좀 다르죠. 그것뿐만이 아닌 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당시 프로이트도 그냥 마음속에 못하고 있던 말을 그냥 하는 것만으로 치료되는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이제 한계를 느끼고 좀 더 정확한 그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내고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정신분석입니다. 일단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출발이지만 끝은 아니다. 라포를 형성하고 편하게 말을 잘 하게 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전형적인 현대 상담사의 이미지인데요. 이것만 가지고 심리 상담사라고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런 건 그냥 정말 소중한 친구랑 술 한잔 하시면서 이제 털어내시는 게 더 싸게 먹힐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읽어내고 분석한다 라고 할 때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 꺼내는 말, 생각을 이제 마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마음에 대한 뭐 단서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상담받는 이유와 의미가 다 다르죠. 물론 상담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떤 공감과 존중을 받을 수 있고 또 받고 싶어서 올 수도 있지만, 심리 상담사의 역할은 공감과 존중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부가적인 요소죠. 물론 상담사분들 중에 공감과 존중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중요한 전문적 활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담사는 공감과 존중만 가지고서 심리적인 문제, 아픔, 증상들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는 상담사분이 계시다면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아직 공부조차 덜 한 분이 확률이 높거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평소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공감받고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담을 통해 이제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지만 매번 와서 그런 거를 충족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는 단순히 공감, 존중이 아니라 그런 아픔과 문제를 겪는 내담자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해결책을 함께 찾아내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상담사가 그런 공감과 존중을 해주는 친구, 연인,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 케이스처럼 뭐 가르치려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자기가 연인처럼 굴고 막 아주 착각을 이상하게 아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전문가라면 이 감정 공감도 하면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주는 겁니다. 자신도 몰랐을 또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아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근데 여기서 감정 이꼴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감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느낌 내지는 호르몬 작용 내지는 신체적 현상, 감각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가끔 전문가들도 이제 감정 상태가 곧 심리 상태다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전문가분들도 이런 거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냥 다 이것도 저것도 마음이다, 심리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심리라고 할 때 당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루시나요? 라는 질문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공감하는 것은 상담사의 역할이 아닙니까,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하는 활동이 진짜 공감을 해주는 활동입니다. 이제 단순히 감정을 알아주고 같이 느끼고 반응해주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굳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이거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보통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적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활동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알려주고 자신의 지식으로 잘잘못을 따지고 정상, 비정상을 판단하는 것이 현대시대의 전문가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담사, 정신과 의사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자신의 틀이 강한 분일수록 힘들어 한다고 했죠.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상담사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상담사가 엄마, 아빠, 친구, 선생, 연인의 역할과 상담사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은 정체성으로 활동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또 상담사로서의 정체성과 역할, 그래서 상담사의 전문성이 무엇이고 어떤 게 드러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이 없다는 게 현 시대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상담 전문가니까 이래야 돼, 전문가로서 내가 배운 것을 알려줘야 돼, 인생을 잘 사는 법 잘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해줘야 돼, 요 정도 수준인 경우도 많거든요. 자, 지금까지 좋은 상담사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사람들의 생각 몇 가지에 대해 지응담하는 느낌으로 좀 해봤는데요. 좋은 상담사, 실력 있고 인성 좋은 상담사는 어떤 사람인지 좀 이미지가 그려지실까요? 이제 상담사라는 전문가로서 심리, 마음이 무엇이고 마음을 어떻게 알아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고 어떤 역할인지 자신의 전문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분 찾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자, 다음 편 마지막 3편에서는 총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